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넥서스 김태형 대표님의 전북대 특강 자료랑요. 또 그 강의를 직접 들은 학생분들의 소감문이에요. 아, 네.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들이죠. 이걸 보면서 최첨단 AI,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잖아요. 이 바이오 혁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핵심 이유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 좋습니다. 뭐랄까, 큰 질문부터 던져볼 수 있겠네요. AI가 어떻게 연구자들의 그냥 조수가 아니라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왜 이렇게 많은 분야 중에 유독 바이오가 AI 혁신의 거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AI 생태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짚어보죠. 그 오픈 AI의 AGI 로드맵을 보면요. 지금 한 3단계쯤 와 있다고 하잖아요. 에이전트 시스템? 아, 에이전트 시스템. 이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 세우고 막 실행하고 그런다는 거죠. 학생들 소감문 보니까 여기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책봇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 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 네. 그 718조 원 투자 어마어마하던데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이게 그러니까 AI 인프라에 미국 정부랑 기업들이 그만큼 쏟아붓겠다는 건데 AI가 더는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국가 미래 경쟁력이 걸린 핵심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도 그 규모에 진짜 놀랐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김태형 대표님 강의에서 AI 역할을 설명할 때 그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요. 아, 맞아요. 증폭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을 막 몇 배, 몇십 배로 뻥 튀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잖아요. 소감문 보면 이 증폭기 비유에 학생들이 되게 공감했더라고요. 그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 AI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누가 AI를 더 잘 쓰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랄까, AI한테 시킬 문제를 딱 정해주고 얘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한 학생 말처럼 답 찾는 능력보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죠. 강의 내용 중에 대표님이랑 학생들이 특히 딱 꽂혔던 부분? 그게 AI 코 사이언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동료 연구자? 네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막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연구를 해낸다는 거잖아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 연구자들이 한 10년 동안 매달렸던 연구 결과를 이 AI 코사이언티스트가 단 이틀 만에 똑같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요? 10년 걸린걸?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논문 467편. 이걸 단 17시간 만에 다 읽고 분석해서 심지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까지 만들어냈다고 하죠. 와, 17시간 만에 467편이라니. 연구자 한 명이 논문 한 편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진짜 놀랍네요.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한 학생이 그 속도에 놀라면서도 근데 그 내용의 깊이까지 정말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예리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실제로 구글의 AI 코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문헌 분석해서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가설을 여러 내놓지만 가끔은 좀 틀린 내용이 섞여 있기도 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중에 상당수는 인간 연구자들한테 이런 생각도 가능하네?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진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연구 방향을 잡거나 속도를 확 높이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연구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어요. 문헌 찾고,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과 분석까지. 와, 24시간 돌아가는 자동 연구 시스템이라 R&D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잠재력이 충분하죠. 이런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분업이랑 협업이에요. 예를 들어 구글 시스템은 아이디어를 막 생성하는 애, 그걸 날카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애, 그래서 더 좋은 가설로 진화시키는 애, 이런 애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거죠. 아,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네. 김태형 대표님이 소개한 바이오넥서스의 넥서스 에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관련 논문이나 데이터를 찾아주는 넥서스 AR, 실험 도구나 외부 DB를 연결하는 넥서스 툴러, 핵심 추론을 맡는 넥서스 에이전트,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넥서스 트레이스 같은 이런 전문 에이전트들이 착착 연결돼서 돌아간다고 해요. 와, 진짜 무슨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팀이 각자 맡은 일 하면서 협업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정확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랑 기능을 싹 통합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접근 방식, 이게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유명한 팔란티어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그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단순히 AI 모델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서 데이터를 똑똑하게 엮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김태형 대표님이 강조하는 철학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 왜 이렇게 AI 혁신 얘기가 많은데 유독 바이오 분야가 제일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강의랑 학생들 소감문에서도 여러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그 강력한 명분 그리고 기대감 아닐까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들도 AI로 질병 조기 진단하거나 맞춤형 백신 만드는 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술 발전이 결국 인류의 수건인 건강, 수명 연장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네. 학생들 소감문에서도 그 절실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주변 사례 보면서 조기 진단이 진짜 중요하구나 느꼈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가족이 앓는 난치병 치료법 개발에 AI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인상 깊었어요. 아, 정말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 말고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딱 좋은 시점, 뭐랄까 골디락스 존에 들어섰다는 점도 중요해요. 데이터랑 기술 성숙도가 딱 만난 거죠. 데이터랑 기술 성숙도의 만남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우선 데이터 생산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졌어요. 특히 그 차세대 염기설 분석, NGS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사람 유전체 전체 분석하는 비용이 지난 20년 동안 무려 50만 배 넘게 떨어져서 이제는 $100 정도면 된대요. 50만 배요? 100달러. 와, 네. 강의 슬라이드에도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바이오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시키는데 꼭 필요한 연료가 된 거죠. 아, 연료는 엄청 많아졌는데 그걸 돌릴 엔진 기술도 같이 발전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에이전트 AI 같은 AI 기술들의 비약적인 발전이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그 방대하고 복잡한 바이오 데이터를 AI가 이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미묘한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폭증이랑 AI 기술 성숙, 이 두 개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난 거죠. 거기에다가 시장 잠재력도 엄청나고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는 점도 크겠죠. 아까 말한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바이오 AI를 완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강력한 명분, 데이터와 기술의 완벽한 만남, 그리고 막대한 자본 투자,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바이오 분야가 지금 AI 혁신의 가장 다이나믹한 최전선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혁신의 핵심 기술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성공 방식을 생물학 데이터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쉬워요. 유전체 서열, 단백질 구조, 의료 영상, 임상 기록, 논문까지 이런 엄청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시켜서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예측하게 만든 AI 모델인 거죠. 한 학생이 생물학 분야의 챗GPT 같다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직관적인 비유예요. 와, 그럼 활용 가능성은 진짜 무궁무진하겠네요.
질병 진단을 돕거나 신약 개발 후보물질 찾는데도 쓸 수 있겠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바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바로 신뢰성 문제예요. 아, 그렇죠. 특히 사람 생명하고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막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진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소감문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이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특히 데이터가 부족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런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희귀 질환이면 그 관련 고품질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더 학습시키거나 파인튜닝해서 모델의 전문성이랑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둘째는 AI가 내놓은 답이나 예측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그 근거가 실제 논문이나 검증된 데이터베이스랑 맞는지 교차 확인하는 레퍼런스 기반 검증을 강화하고요. 단순히 근거만 확인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해요. AI가 내놓은 가설이 기존 의학 지식이랑 맞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또 실험으로 재현 가능한지 이런 걸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요? 네, AI가 좀 위험하거나 편향된 답을 못 만들게 필터링하는 가드레일 에이전트를 두거나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설명 가능성 기술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여러 층위의 노력을 통해서 신뢰도를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어떤 학생들은 솔직히 그럼 인간은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좀 막막함이나 무력감 같은 걸 느꼈다고도 해요. 한 학생은 소감문에 인간 고유의 능력은 AI가 대체 못할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는데 충격적이었다. 이런 솔직한 얘기도 썼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김태형 대표님이 강조했던 증폭기 개념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증폭기. AI가 인간 일자리를 그냥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죠. 그 증폭기라는 관점의 전환, 그게 되게 중요했군요. 실제로 그 학생도 강의 마지막에는 AI를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역량을 키울 기회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썼더라고요. 네, 바로 그 인식 전환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AI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이용해서 나만의 강점을 만들 거냐, 이 질문인 거죠. 다른 학생 말처럼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보다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AI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 그 통찰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맞아요. 또 어떤 학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를 그냥 답 찾는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냈어요. 자기 전공이 심리학이랑 연결해서 AI 활용법을 찾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심리학과 연결해서요. 흥미로운데요? 네. 결국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한테 필요한 건 AI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AI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와 역량인 것 같네요. 많은 학생들이 강의 듣고 AI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태형 대표님 강의랑 학생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통해서 AI 생태계, 특히 바이오 분야의 아주 역동적인 혁신 현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AI는 이제 단순 계산 도구를 넘어서 연구자의 동료이자 인간 능력의 증폭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특히 생명 연장과 질병 정복이라는 그 강력한 목표, 그리고 데이터와 기술이라는 최적의 조건이 딱 만나서 바이오 분야가 AI 혁신의 선도에 서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죠. AI 코사이언티스트,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구체적인 기술 흐름과 함께 또 신뢰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의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자세겠죠. AI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 곧 미래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동료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가설까지 만들어내는 미래. 이게 단순히 연구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서 과학적 발견의 방식,
어쩌면 그 본질 자체를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꾸게 될까요? 혹은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AI를 여러분만의 증폭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돌아오겠습니다.